임영웅님 채널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전략이 그거거든요. 한국에서 이 콘텐츠 업계를 보면은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임찬이라고 합니다. MCN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요새는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 채널 관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제작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알고리즘이 중요할까요? 유튜브 강의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알고리즘을 타면은 성공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알고리즘 타는 거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 터지면 쭉 터진다는 뜻인지 알고리즘에서 어떤 부분을 알면 내 채널을 띄울 수 있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에서 알 건 딱 하나거든요.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 지속 시간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꾸준히 하면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유튜브는 구글이 돈 벌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크리에이터 영상 앞에나 중간이나 이 옆쪽에 광고를 붙여서 자기네들 매출을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시청자들한테 광고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길게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시청 확률이 길수록 채널이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뮤직 콘텐츠가 빨리 크는 이유예요. 3분 동안 노래를 듣거나 춤추는 걸 보잖아요. 뮤직 콘텐츠 같은 경우는 거의 80-90% 나오거든요. 시청 확률이. 노래를 들을 때는 뭐 중간에 건너뛰거나 이렇게 계속 10초 이렇게 땡기면서 보진 않으니까. 그냥 쭉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입의 속도 안 들고. 임영웅님, 이찬원님, 장민호님 채널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했던 전략이 그거거든요. 그분들이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신 무대를 그대로 유튜브에 바로 올리는 거. 그래서 엄청 빨리 컸어요. 이런 게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런 거긴 한데 일반 크리에이터분들은 안 되겠죠. 노래를 안 부르시니까. 그래서 커버곡이나 커버 댄스도 빨리 크는 이유가 그거예요. 뮤직 콘텐츠 자체가 시청 활률이 높아가지고 추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빨리 크는 거거든요. 일반 크리에이터분들이 알고리즘에 대해 알 거는 알고리즘 타고 안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핵심은 시청 활률이다. 처음에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좀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팁 한 3가지 정도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팁이라기 하긴 좀 그런데 뭔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유튜브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꾸준히 하면 성공한다인데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 안에서 시청자가 좋아하는 걸 해야 성공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시청자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이게 항상 엇나가가지고 그 채널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되게 심플합니다. 시청자랑 크리에이터가 생각하는 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이런 뭔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채널 규모도 켜졌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채널 한 줄 요약이거든요. 크리에이터분들 항상 만나면 물어보는 게 일단 본인 채널 한번 요약해보세요 한 줄로라고 하면은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방향성이 없는 거거든요. 명확한 한 줄이 있어야 자신이 채널의 어느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가 내 채널에 대해 원하는 이미지랑 이게 맞나 틀리나도 알 수가 있고 다른 채널을 분석을 할 때도 한 줄 요약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채널은 재테크 채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재테크 채널이야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 말고 여행 채널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행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채널은 현지에 가서 현지인과 티키타카하는 여행 채널이야. 이렇게 세분하게 들어가야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채널은 자연 환경을 제대로 보여주는 여행 채널이야. 아니면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여행에 대한 정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여행 채널이야. 라고 이렇게 딱 한 줄 요약이 되거든요. 셋 다 다르거든요. 방향성이. 약간은 조금 더 세부적인 느낌이네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모이고 요거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팁은 그러니까 무작정 트렌드를 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뷰티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여행을 가도 되긴 하겠죠. 근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해외여행만 가면은 기존의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의 형태? 요새 숏폼이 뜬다라고 한 2년 전부터 엄청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숏폼이 대세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숏폼이랑 롱폼이랑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숏폼을 본 사람도 있고 롱폼을 본 사람도 있어요. 5분 순삭 채널에서 1등인 조회수 2,400만짜리가 그 3시간짜리 하이킥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롱폼은 그대로 있고 숏폼도 그대로 있는데 숏폼의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숏폼이 불가능한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카테고리는 숏폼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뭐 역사에 대해 얘기하는데 1분 요약할 수 없잖아요.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크리에이터 분도 좋아하면서 시청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채널을 무조건 한 줄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무작정 쫓지 말고 일단 자기 것부터 챙기고 쫓아라거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은 1년 동안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1년 동안이나요? 왜냐하면 국세청 통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뭐 하위 50%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연평균 수익이 4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튜브로 단기간 수익화가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연예인 산업이랑 크리에이터 산업이 똑같거든요. 탑이 다 먹는 구조예요. 탑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회사가 있으면 탑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구조거든요. 네. 이효리님이 인스타로 뭐 광고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섰었잖아요. 광고주분들이. 네. 크리에이터분들도 똑같거든요.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분들은 광고주가 광고를 하려면 2, 3개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인기 없는 크리에이터분들은 본인이 막 광고하고 싶어요 해도 광고 안 들어오고 영업을 거꾸로 해도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채널은 효과가 없으니까요. 광고주들이 보기에. 그래서 탑이 다 먹는 구조입니다. 그럼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네. 유튜브를 시작하려다가 네. 그러면 탑이 다 먹는 구조니까 네. 나는 해도 실패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유튜브에서 취향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자기의 취향 안에서 시청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구독자 수에 상관없이 팬덤이 생기거든요. 이게 네. 평균 조회수겠죠. 티키타카를 하면서 당연히 조회수 수익이 생기겠죠. 조회수 수익도 생기고 그리고 광고도 들어오겠죠. 광고 수익도 드리고 저는 이 책 끝에 결말도 써놨는데 유튜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유튜브 채널은 그냥 거쳐가는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게 네.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담당했던 윤축구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이 목표가 아니었고 리포터가 목표였거든요. 리포터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가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제 뭐 월급 수준의 돈을 벌겠다라는 목표를 갖기보다는 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나만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뭐 발판으로 삼는다든지 홍보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찐팬을 모아서 제일 중요한 그쵸. 거. 네. 관계 비즈니스.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첫 번째 이유가 그동안에 유튜브에 관한 강의나 책들 같은 경우에 좀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유튜브에 대한 강의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초단기간에 수익화가 가능하다. 월 1,000만 원 이런 게 네.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유튜브에 대한 성공 공식이 이거다. 성공 법칙이 이거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유튜브는 초단기간 수익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만약 2016년도 그때 정도면 괜찮겠죠. 왜냐하면 플랫폼 선점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과포화된 시장이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단기간에 뜨면은 바로 빠지거든요. 제가 어떤 담당한 분이 한 분이 있긴 한데 이분이 뭐 웹예능 엄청 유명한데 나와가지고 2만에서 일주일 만에 15만이 됐어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분야의 트렌드가 좀 꺼졌고 그분의 채널이 죽었거든요. 그럼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네. 크리에이터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네. 대박 조회수는 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박 터지면 그 당시는 엄청 좋아하죠. 네네. 왜냐면 구독자 수도 많이 늘니까. 네. 근데 그만큼 빨리 들어왔다 빨리 빠지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항상 관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고 사람이고 보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유튜브거든요. 오히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탄탄하게 팬들을 형성한 채널이 더 약간 훌륭한 채널이고 이게 관계 비즈니스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공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시청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유튜브 책이나 강의들이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 써졌거든요. 네. 이걸 따라하면 너네들은 무조건 유튜브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콘텐츠의 성패는 무조건 시청자가 결정을 하거든요. 크리에이터분들이 아무리 뭐 이거 대박 날 거야 해도 대박 안 나는 경우도 많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콘텐츠가 대박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포린이라는 곳에서 김태호 PD님이 어떤 세미나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진행하시는 분이 김태호 PD님한테 OTT랑 제작사 중에 누가 힘이 센가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네. 그래서 김태호 PD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시청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가 안 보면 OTT도 무너질 수도 있고 제작사도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제일 센 건 시청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네. 유튜브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 법칙이나 성공 공식 같은 경우는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리 크리에이터들이 노력을 해도 네. 시청자 마음은 모르니까 성공 법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특성이라면 특성일 수 있는 약간 공략 같은 거를 맞아요. 좀 원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책이 됐든 강의가 됐든 그런 걸 만드는 것이 문제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되게 트렌드에 민감한 플랫폼이긴 하잖아요. 최근에 유튜브 트렌드는 어떤 편인 것 같은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콘텐츠적으로 바라봤을 때 첫 번째로는 힐링이거든요. 요즘 크리에이터분들한테 말할 때 더 이상 자극적인 콘텐츠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신경끄기 기술 작가 마크 맨션인가 그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신 거 아세요? 한국이 이 초고도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한 대신에 이 속에서 발생한 뭐 엄청나게 과열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다 우울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문이나 뭐 책들을 보면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다고 경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의 세대는 1인 가구가 아니고 외로움의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힐링을 얻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태계일주가 작년 MBC에서 그 연예 대상을 받고 상위 6개인가 7개 탔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세계 여행 때문에 1등을 한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해외여행 프로그램들을 갖는 요소들은 다 갖고 있어요. 뭐 자연환경도 있고 되게 그분들끼리 티키타카도 있는데 기안84님 같은 경우가 되게 나레이션으로도 되게 힘이 되는 말들을 하거든요. 이왕 태어난 거 좀 기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가자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춰줘요. 본 것 같아요. 그 사막에서 맞아요. 태계일주의 댓글을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태계일주 보면은 항상 힐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태계일주가 1등을 한 이유가 단순히 해외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힐링 때문에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카테고리를 봐도 되게 힐링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예전부터 좀 보고 있던 게 총면명님의 그 혼밥러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직장 끝나고 집에 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게 다거든요. 영상톤으로 표현한 것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힐링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혼자 있는데 집에 와서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따뜻한 감성에 힐링을 얻는다고 하고 그리고 리주라이쿤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브이로그거든요. 이분의 그 아드님이 유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팬분들이 유준이를 보면 그렇게 힐링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루에 힘겨웠던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새 또 토크쇼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토크쇼도 보면 잘 되는 토크쇼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거든요. 막 시끄럽고 정신없는 콘텐츠가 아니고 소소한 웃음을 좀 이끌어내면서 인생관을 담아줄 수 있는 토크쇼가 되게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런 게 다 제 생각에는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힐링을 얻고 싶구나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시청 형태거든요. 핸드폰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유튜브의 시청 형태가 이제 듣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듣는 거에 좀 발달이 됐거든요. 익숙해졌거든요. 왜냐면 그때 클럽하우스 기억나세요? 클럽하우스도 엄청 핫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스푼 라디오가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갇혀 있기 시작하면서 오디오 장비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보면은 ASMR 쪽이 좀 죽고 대신에 이런 빗소리나 약간 명상 소리 이런 게 엄청 컸거든요. 다이아TV에 계신 분들의 데이터도 봤는데 매출이 엄청 컸어요. 듣는 거에 익숙해진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토크쇼가 된 거예요. 웹예능이 예전에 막 어디 가서 뭘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요즘엔 다 토크쇼거든요. 핑계고 채널을 보면은 핑계고 채널 댓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핑계고는 최고의 밥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튜브에서 공포 라디오 이런 게 엄청 크거든요. 카테고리가 민담 썰풀기 이런 것도 있고 뭐 19금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슈카월드 님도 제 생각에는 듣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뭐 화면을 보고 싶은 사람 봐도 되는데 그냥 틀어놔도 되잖아요. 뉴스나 이런 것처럼. 클립당 뭐 한 20분 하니까 맞아요. 밥 먹을 때 딱 틀어놓기 좋은 분량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보는 콘텐츠도 좋지만 틀어놓는 콘텐츠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틀어놓는 콘텐츠는 생각보다 2배속을 하는 경향이 적더라고요. 제가 보는 통계 같은 건 아직 뭐 조사가 없어서 못 봤는데 이게 2배속으로 들을 때 화면이랑 같이 봐야 2배속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 틀어놓는 콘텐츠가 1배속일 경우에는 당연히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영상의 조회수 수익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영상 길이가 길어져도 돼요. 오히려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그냥 크리에이터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영상이 좀 틀어놓을 수 있는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영상 길이를 늘리고 나레이션 많이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뭔가 힐링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한다던가 틀어놓고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아니,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본인한테 맞아야겠죠. 취향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임급동 봤을 때
그 현역가왕에서 전유진님이 1등을 하셨거든요. 관심 없던 분들은 전유진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미스트롯 나오셨을 때부터 되게 핫하셨던 분이거든요. 미스트롯 3랑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어떤가 봤더니 17%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취향이 아닌 사람들은 그 취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향은 끝까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힐링 트렌드가 뜨긴 하지만 당연히 자극적인 콘텐츠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뭐 조금 자극적이고 신나는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돼요. 구독자 수랑 영상 조회수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구독자 수는 그냥 동기부여 지표 정도밖에 안 되고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조회수이긴 한데 조회수 중에서도 평균 조회수가 중요하거든요. 광고주나 크리에이터분들 모두 평균 조회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찐팬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100만인데 평균 조회수가 1, 2만 나오는 것보다 구독자 수는 10만인데 평균 조회수 5만 나오는 채널 훨씬 좋은 채널이거든요. 이런 채널들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100만 구독자인데 평균 조회수가 1, 2만 나오면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독자 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버튼을 주긴 하잖아요. 뭐 골드 버튼이나 실버 버튼을 주긴 하지만 처음에 사실 유튜브 시장이 클 때 뭔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광고 단가의 기준이 구독자 수였어요. 평균 조회수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평균 조회수는 통계 내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뭐 5만 나오고, 어떤 때 10만 나오고, 15만 나오고 이러고, 어떤 때 갑자기 100만 나왔다가 이러니까. 구독자 수가 아무리 100만 돼도 평균 조회수가 1, 2만 나면 소용이 없거든요. 브랜디드 콘텐츠를 올려도 효과가 1, 2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거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효과가 없다. 구독자 수만 보고서 마케팅을 집행을 했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구독자 수 100만에 평균 조회수 1, 2만인보다 구독자 수는 10만인데 5만인 사람은 뭐 10명 집행하는 게 낫다라고 나온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고 한 2019년도, 2020년도부터 나왔죠, 얘기가. 브랜디드 콘텐츠를 많이 집행한 광고주 분들은 구독자 수가 좀 쓸모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구독자 수에 목매는 것보다는 평균 조회수를 어떻게 높이느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관계 비즈니스입니다. 평균 조회수 이렇게 탄탄하게 굳혀지면 그게 찐팬의 수고, 이게 콘크리트층이긴 하거든요. 영상을 올렸을 때 당연히 조회수 수익도 잘 나오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만큼 있는다는 뜻이고 광고 효과도 좋겠죠.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무조건 화면은 2개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팝콘처럼 팍팍 튀기는 자극적인 거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뭐 요새 뭐 도파민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집중을 오래 못 하거든요. 앵글을 2개 써서 화면 전환은 꼭 하시는 게 시청자들의 지루함을 좀 덜어내줄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제 생각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친한 친구나 뭐 동료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분들이랑 콜라보해서 거기서 찐친 티키타카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시청자분들이랑 티키타카가 또 있긴 하겠죠. 우정인 님이 아세요? 우정인 님. 시청자분들한테 티키타카를 엄청 잘해요. 물론 라이브라 가능한 거긴 하겠지만, 이현복 셰프님 같은 경우는 그 레시피 안에 팔각정을 넣었거든요. 그거를 언제 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언제 빼는지 다음 영상에 알려주셔도 되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독자와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라이브가 최고예요. 이 크리에이터분이나 혹은 연예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들어오는 거긴 하거든요. TV, 뭐 레거시 미디어는 일반향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쌍방향이다. 그래서 막 혁신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상만 띡 올려놓고 안 보면은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더욱 라이브를 해야 되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관계 비즈니스를 형성하는데 제일 좋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유튜브를 할 때 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많이 힘들어하더라 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악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플러가 최고로 고마운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댓글이 유튜브에서 인게이지먼트 지표 중에 강력한 지표예요. 댓글 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상에 댓글 다는 게 훨씬 좋거든요. 특이한 사례가, 만약에 댓글창에서 싸움이 났다, 갑론을박 싸움이 났다라고 하면 영상이 터지거든요. 캠핑 크래프터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초보여서 잘 몰라가지고 캠핑을 하면 안 되는 구역에 캠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 구역에 대해 싸우는 거죠. 저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 영상은 20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플 이런 거는 오히려 고마운 존재다라고 해서 차단하지 마시고 약간 좋네, 약간 이러고서 넘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멘탈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피드백이니까 다음번에 또 개선하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는 장기전이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반에 장비 투자를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유튜브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괜찮으면 그때 투자하고 좀 편집 실력 키우는 게 낫거든요. 머랭 하메님이라고 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갑자기 10만이 됐거든요. 그렇게 꾸준하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유튜브 10년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쓴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지금은 성공이 아니라 생존에 약간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성분들이 제가 패션이나 이런 거 하면 하셔도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옆집 언니 최 실장님을 절대 능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건축에 대해서 설록현준 그 교수님 채널이나 외교에 있어서도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 김지윤 박사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냥 본인만의 이런 관계 비즈니스를 형성을 해서 구독자 수에 신경 쓰지 말고 최종 종착지가 유튜브가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관계 비즈니스를 형성해서 더 나은 성공을 위해 나아가라. 성공을 기원합니다. 작가님께서는 또 채널의 그 매니지먼트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매니지먼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어떤 거였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전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이 콘텐츠 업계를 보면은 멘탈 관리에 대해 신경을 잘 안 써요. 하이브에서는 이 직원들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원 이런 것도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콘텐츠 업계 분들은 사실 멘탈에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콘텐츠를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럼 이분의 멘탈이 무너지면 콘텐츠를 못 만들거든요. 그쵸. 저는 채널 관리를 할 때 이 채널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좀 이 사람 그분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항상 하긴 하거든요. 여고생 크리에이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밤늦게 종종 전화가 와요. 여고생 분들은 물론 워라벨 이런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을 때 자기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막 우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연애는 잘 모르지만 들어줬죠. 그랬더니 내부에서 연애 사업 얘기 왜 들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카테고리가 브이로그거든요. 그리고 브이로그에 전 남자친구분이랑 찍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고 이분이 멘탈이 회복이 안 되면 브이로그를 못 찍어요. 그럼 채널 문 닫아야 되니까. 멘탈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채널 관리가 아니고 이 사람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엔터업계가 조금은 이런 멘탈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M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저님이 붙어서 이제 멘탈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만약에 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매니저가 없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런 분들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혼자서 멘탈 관리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크리에이터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무조건 이 동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비슷한 카테고리 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뭐 DM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저는 무슨 카테고리를 하고 있고 뭐 예전부터 봐왔고, 그래서 당신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동료가 되고 싶어요 라는 메일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담당할 수도 없고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이아TV에 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은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운동회를 했거든요. 50명 정도 모아놓고 운동회를 했는데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회를 한 거예요. 친해지면은 자기들이 속상할 때 전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 콘텐츠도 같이 찍긴 하거든요. 동료를 만들어라. 네, 약간 뭐 만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좀 현실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유튜브는 뭐 그 관계 끝판왕이네요. 어떻게 바라보면 되게 낭만적인 시각일 수도 있긴 하죠. 관계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긴 하니까요. 관계 비즈니스를 유튜브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둥지 언니거든요. 그래서 둥지 언니 같은 분은 보면은 댓글의 양이 엄청 길어요. 엄청 장문으로 달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엄청. 선순환처럼. 그래서 저는 관계 비즈니스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꼭 둥지 언니님 채널을 보고 댓글도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튜브를 뭐 부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본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퇴사하고 유튜브 할 거야가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게 불안정한 직업이거든요.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잖아요. 잘 될 수 있고 mal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절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더더욱 삶에 안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직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언제 그만두냐? 사업체 정도가 돼야겠죠. 연봉도 당연히 넘어야 되고, 채널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테고, 다음 발판, 뭔가 이걸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준비됐을 때 퇴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관계 비즈니스가 형성이 됐냐? 네, 그걸 따지고 이제 퇴사를 하는 거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